본 수업은 비전 시스템을 위한 딥러닝이라고 하는 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1장 컴퓨터 비전 입문이라는 수업입니다. 사람과 인공지능 시스템의 인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즉, 인공지능 시스템이란 사람의 인지 기능을 그대로 담도록 만든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어떤 인지 기능을 닮으려고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은 5가지 오감에 해당하는 인지 기능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5가지 인지 기능인 오감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그리고 미각을 뜻합니다. 이렇게 인간을 모사해서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특히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처한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감지장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감지장치라 함은 사람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눈, 귀, 피부, 코, 혀의 역할을 하는 센서에 해당하는 거고요. 즉,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라고 하는 감지장치가 필요할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카메라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감지장치를 필요로 하겠죠. 물론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요 5가지 오감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특정 시스템, 특정 기능만 수행한다면 모든 감지장치는 필요하지 않고 이 중에 하나 혹은 2개만 필요로 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이 처한 세계를, 주변 환경을 잘 인식할 수 있는 감지장치를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사람의 인지 기능과 같아야 되니까요.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기반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의 다양한 인식 기능 중에서 시각 인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학문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리되어 있는 글을 한번 살펴보면 시각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인지를 다루는 분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고 하는 사람의 5가지 인지 기능 중에서 시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머신이 모사한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학문은 영상과 비디오를 이용해서 주변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시각인지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주변 환경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인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시각적 입력을 통해 주변에 위치한 사물과 그 상태를 이해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시각적 인지라고 하죠. 즉, 주변 환경을 스캔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 있는 이런 거죠.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까지만 의미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취득한, 그러니까 카메라라고 하는 센서 혹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감지 장치를 통해서
센서를 받는 것 자체는 인지가 아니고 센싱이라고 하는 거에만 해당이 되고, 그렇게 받은 데이터로 어떤 주변의 사물과 상태를 이해하는 것 자체, 이해하는 것까지를 시각적 인지라고 얘기한다 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정의로는 시각적 입력으로 패턴을 관찰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시각적 인지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행자 인식,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차선 인식, 혹은 신호등 상태 인식 등이 그 예시에 해당이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예시 세 가지는요, 결국 카메라라고 하는 센서를 통해서 영상 혹은 비디오의 입력을 받아들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변 환경을, 주변에 위치한 사물과 그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지요. 자, 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비전 시스템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전통적으로 그 오랫동안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학문이 사실 나오기 시작한 거는 꽤 오래 전부터거든요. 뭐 갑자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과 함께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 어떤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신경망 기술을 통해서 성능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정확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컴퓨터 비전이라는 학문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정의되어 있었고 연구되고 있었던 학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이미지 처리 기법만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이미지 처리 기법은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영상 처리라는 수업을 들었다면은 이 이미지 처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개념인지를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뭐 듣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미지 프로세싱만 컴퓨터 비전 시스템의 전부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최근에는요, 이런 이미지 처리 기법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컴퓨터 비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분야가 포함된 거예요. understanding, perceiving,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인지적인 측면인 거죠. 그럼 비전 시스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즉 머신 비전 시스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사람의 시각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휴먼 비전 시스템, 사람의 시각 시스템은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시각 센서인 눈과 눈을 통해 들어온 이미지를 해석하는 뇌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지금 이런 강아지 3마리가 뛰어노는 영상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센서죠. 그리고 눈을 통해서 들어온 센서 값이 뇌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뇌는 이 시각 정보를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해서 이런 출력을 도출하게 됩니다. 지금 도그, 강아지들과 그래스, 풀이라고 하는 걸로 상황을 이해했네요. 뭐 풀밭 위에 강아지 3마리가 뛰어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적 이해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시스템의 출력은 이미지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요소에 대한 예측 결과입니다. 자, 사람의 시각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사람의 눈과 이미지를 해석하는 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머신 비전 시스템, 인공지능의 비전 시스템은 어떠할까요? 인공지능 비전 시스템은 사람의 시각 시스템을 착안해서 모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사람의 시각 능력을 머신으로 복제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인공지능 비전 시스템은 휴먼 비전 시스템을 따라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과거에는 그 인공지능 비전 시스템의 성능이 좀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이 머신 비전 시스템이 AI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거의 사람의 시각 능력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비전 시스템이 사람의 시각 시스템을 모방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눈의 역할을 하는 감지 장치와 뇌의 기능을 맡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감지 장치는 눈, 코, 피부, 혀, 귀라고 하는 사람의 감지 장치가 있을 때 이거에 대응되는 게 눈이 카메라, 그리고 귀가 마이크, 코는 인공코, 피부는 인공피부, 혀는 인공혀가 있었죠. 결국 대표적인 요 눈이라고 하는 감지 센서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 비전 시스템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막 컴퓨터에서 돌아가서 이 사람 뇌랑 같죠? 결국 동일하게 이런 출력값을 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나오고 있는 이 감지 센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사람, 그러니까 휴먼 비전 시스템이나 AI 비전 시스템이 감지 센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뭔가요? 감지 센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카메라, 레이더, 엑스레이, CT 스캔 라이다 등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비전 시스템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행자 인식, 자율주행 자동차의 차선 인식, 이런 식으로 무슨 인식 이렇게 특정 태스크라고 하는 게 정의되어 있는 거죠. 시스템의 목적에 맞는 감지 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방금 교수님이 얘기했던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행자 인식과 차선 인식은 카메라라고 하는 감지 장치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 비전 시스템은 이 감지 장치가 한 개만 쓰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요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라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 위에 있고요. 카메라라고 하는 게 여기 앞에 센서 부에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 앞쪽에 요 레이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죠. 자, 자율주행 자동차에 달려있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지만요. 대부분의 라이다는 고해상도 3D 지도, 그리고 보통 이런 거를 HD 맵이라고 하는데요. 고해상도 3D 지도를 제작할 때 사용이 되거나 이미 이제 지도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내 위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네, 지도 위에서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알잖아요. 위치를 인식할 때 사용을 합니다. 카메라는요. 교통 표지판이나 도로 표시를 인식할 때 사용하고요. 앞에 그 자동차 앞에 달려있는 레이더는 사물의 거리와 현재 속도를 인식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요 라이다의 같은 경우는 물체 인식, 3D 물체 인식을 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러한데요. 그러면 의학진단 영역에서는 어떤 센서를 사용하냐? 엑스레이나
방사선 단층 촬영, 이게 CT죠. 이런 감지 장치를 통해서 의학 진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비전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고요. 농업용 시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는 다른 레이더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감지 장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센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센서는 정말 다양하다. 근데 비전 시스템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의 목적에 맞는 감지 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해석 장치를 알아봅시다.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해석 장치였죠. 그러니까 센서로부터 들어온 입력. 자, 여기 보면 감지 장치에서 출력된 이미지를 전달받아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특징과 패턴을 학습하는 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결국 비전 시스템 입장에서는 비전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겠네요. 알고리즘이요. 자, 이 알고리즘이 결국 해석 장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사람의 휴먼 브레인을 똑같이 만들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 결과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 한번 살펴보면 이 왼쪽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림이 생물학적 뉴런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뉴런이 이 데이터를 연산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비슷합니다. 이 생물학적 뉴런을 이렇게 인공 뉴런으로 표현을 하면요. 입력이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 개의 입력 X가 들어가고, 이 뉴런은 f of x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함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함수는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특정 함수 값이 내가 정한 임계값 이상이 되면 이제 출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뉴런은 어떤 임계값 이상의 값을 가져야만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서 이렇게 정보를 흘려요. 일정 값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보내지 않고 이렇게 신호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끊어져 있는 상태를 뜻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평소에는 0이다가 요 f of x 값이 활성화가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anyway, 어쨌든요. 사람들은 진짜로 휴먼 비전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휴먼 비전 시스템을 모사해서 만든 인공지능 비전 시스템은 정말로 뇌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때 바로 우리가 뇌의 뉴런을 이렇게 모사해서 만들었었다. 뭐 이런 내용은 인공지능 시간에도 간단히 배웠었습니다. 또한 이 단순한 요런 하나하나의 뉴런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뉴런의 학습 능력을 모방하기 위해서, 이게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제 무언가를 배우는 능력을 뜻하잖아요. 학습 능력을 모방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된 구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돼요. 실제 사람의 뇌 속은 수많은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 과정을 그대로 모방한 인공 뉴런은 입력된 신호가 일정 이상 활성화되면 자신과 연결된 모든 뉴런의 신호를 일으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사실 GIF인데요. 여러분 요 밑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하나의 뉴런이 액티베이션, 활성화되었을 때 실제로 자기가 연결된 그곳으로 다
신호를 보내는 과정을 이렇게 모사하고 있거든요. 그 예시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결국 한 개의 뉴런,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진 뉴런은 학습 능력을 갖지 못하지만 연결된 구조를 갖게 될 때, 뉴런이 수백만 개가 서로 모아서 연결됐을 때는 학습 능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 층을 쌓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학습 능력을 인공신경망으로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층을 가지는 신경망을 만드는 기법을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딥러닝 기법은 뉴런으로 구성된 층에 이렇게 다 뉴런이잖아요. 이 뉴런이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이렇게 된다고. 이게 입력을 한 층으로 쓰면 안 되죠? 한 층, 두 층, 세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층을 쌓는 거죠. 뉴런으로 구성된 층에 입력 데이터를 흘려보내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 변환을 통해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의 표현은 뒤에서 배우는 특징, 피처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입력 데이터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내보냈을 때 만들어지는 이 피처가 4개짜리라고 가정할게요. 하나, 둘, 셋, 4개씩이니까요. 이 4개의 값에 들어있는 게 1000, 1000, 이게 개, 이게 고양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같은 값을 가지니까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서로 리프레젠테이션이라 불리워지는 특징, 표현이 서로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구별되어지는 데이터의 표현을 갖도록 하는 데이터의 변환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의 학습에 해당이 되겠죠. 이 내용은 다시 뒤에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딥러닝 기법은 뉴런으로 구성된 층에 데이터를 통과시켜서 데이터를 여러 번 변환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표현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딥러닝 구조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ANN, 곧 리뷰할 신경망, 합성곱 신경망 CNN, 순환신경망 RNN, 최근에 만들어진 트랜스포머 구조 등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성능이 사람을 능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이와 같은 이슈도 있었고, 2012년부터 시작돼서 2015년도 이슈네요. 요건 2015년이에요. 20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미지 분류나 사물 인식 영역에서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 비전 시스템이 사람의 시각 능력을 능가했습니다. 사람에게 영상 이렇게 개고양이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이런 영상 오렌지도 있고 이렇게 1000개의 클래스가 있는 여러 장의 영상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질문하는 거죠. 이 영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1000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이 약 한 5% 정도의 에러율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머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막 에러율이 뭐 28%, 26% 이랬었어요. 이제 갑자기 2012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성능이 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2015년도, 2014년도에는 에러가 7%였고 2015년도부터 사람의 에러율보다 더 낮게 되었죠. 결국 머신이 사람보다 시각 인지 능력이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단 이미지 분류, 사물 인식 영역에서요. 이게 이제 2015년이고요. 이게 2022년 오늘 기준으로 3일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9월 4일인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미술 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분 1위를 차지한 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AI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뭐 그냥 그림만 보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그림이 이거예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어때요, 여러분? 머신이 그린 것 같으세요? 아니죠? 어쨌든 실제로 AI가 그린 그림이고요. 놀랍게도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런 두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머신러닝의 성능이 사람을 능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오픈 퀘션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비전 응용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뒤에 내용들은 아래에 이 카테고리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이미지 분류, 사물 인식 물체 검출, 화풍 모방하기, 새로운 이미지 창조하기, 안면 인식, 이미지 검색,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의 응용 분야 사례에 해당하는데요. 각각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이미지 분류라고 하는 응용 분야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같은 사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계속 머신에게 이 사진 보여주고 이 사진 보여주고 이 사진 보여줬을 때 플레인이라고 비행기라고 계속 대답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사진들은 트럭에 해당되겠죠? 네, 이렇게 영상 안에 하나의 사물만 존재하고요. 근데 그 사물은 약간 커요. 한 전체 영상의 50%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크게 촬영되어 있는 영상들입니다. 그 영상들을 보고 레이블, 얘가 어떤 건지, 어떤 물체인지를 맞추는 거죠. 근데 그때 맞출 때 이 답안지가 정해져 있어요. 한 10개 예를 들면 이 사이파 10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10개의 사물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레이블이 있고 이 레이블 중에서 어떤 거다라고 답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사이파 100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100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고요.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되었던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챌린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챌린지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셋은 이미지넷인데요. 이미지넷은 총 1000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미지 분류는 뭐다? 미리 정의한 유한수의 레이블을 이미지에 부여하는 태스크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사물 인식, 물체 검출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그림이 좀 직관적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뭐고, 클래시피케이션 앤드 로컬라이제이션이 뭐고, 오브젝트 디텍션이 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 앞에서 얘기했죠. 자, 단일 물체가 찍힌 이미지를 인식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렇게 영상 내에 물체가 하나예요. 고양이 하나 혼자 있잖아요.
딱 사진을 보자마자 고양이라고 분류하는 태스크. 그리고 분류 및 위치 인식이라고 하는 태스크는요. 단일 물체를 인식하고 영상 내에서 그 단일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태스크입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은 단순하게 캣이라고만 대답했다면 이번에는요. 영상에서 어느 영역이 고양이가 존재한다라고 박스를 쳐줘야 돼요. 그 단일 물체의 위치까지 파악하는 태스크가 바로 분류 및 위치 인식, Classification and Localization입니다. 다음, 물체 검출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디텍션은요. 영상 안에 단일 물체 아니고 다중 물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양이 2마리, 강아지 1마리, 오리 인형 1개가 있을 때 각각을 이렇게 박스를 찾고 이 대상 물체들이 이 녀석은 강아지, 고양이, 오리라고 레이블까지 분류까지 해야만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박스만 쳐도 안 되는 거고요. 박스 치고 그 박스를 친다는 말은 영상 내에서 물체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치 찾고 그 위치에 있는 대상 물체가 무엇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화품 모방하기라고 하는 응용도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나오게 된 트렌드인데요. 이거는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화가의 화풍을 따라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고흐라고 하는 후기 인상파 화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찍은 사진을 고흐풍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이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런 스타일을 입력을 줘요. 그러니까 입력이 2개인 거예요. AI 머신한테 나 이 사진을 이런 풍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는 기술이고 화풍 모방하기라고 불리워지는 응용 분야입니다. 자, 다음.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컴퓨터 비전 분야는요. 새로운 이미지 창조하기라고 하는 게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 그냥 아래에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이제 딥페이크 비디오라고 하는 건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얼굴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뭐 딥페이크니까 딥러닝 기반의 가짜 비디오를 만든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요 왼쪽으로 있는 그림이 입력이에요. 즉 모나리자 사진 한 장을 주면 오른쪽과 같이 가짜 사진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이 이 배우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 배우 사진을 넣어주면 이런 배우가 지은 적이 없는 가짜 사진들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이게 비디오 입장에서 이런 거고 또 어떤 일도 있냐면 요즘 예를 들어서요. 사람의 그 얼굴 안면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때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실존하지 않는 사람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 창조하기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요즘 뭐 아나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존하지 않는 아나운서가 혹은 기상 캐스터가 날씨 소개를 해요. 근데 그때 만든 그 기상 캐스터가 가상의 아바타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인 거죠. 그것도 역시나 새로운 이미지 창조하기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페이크 영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새로운 이미지 창조하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이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고 불리워지는 GAN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GAN은 진짜 같은 사물, 사람, 장소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딥러닝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자, GAN에 일련의 이미지를 입력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지만 원래 있던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GAN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딥러닝의 거장 3인방 중에 한 분인 벤지오 교수님의 제자 이안 굿펠로우가 2014년에 고안한 딥러닝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컴퓨터 비전 응용 분야 중에 하나는 바로 안면 인식 분야입니다. 안면 인식은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고 하죠. 이 안면 인식, 페이스 레코그니션 분야는 아마 여러분에게도 많이 익숙할 거예요. 왜냐면 요즘 뭐 워낙 핸드폰 같은 거 핸드폰에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자동으로 이제 사람 인식해가지고 그 카테고라이징, 이렇게 뭐 내가 예를 들면 내 사진만 찾기 했을 때도 찾아지기도 하고, 뭐 아빠 사진만 찾기 했을 때도 찾아지고, 아니면 내 친구 사진 다 모아주기 이런 것도 되고 하잖아요. 이렇게 안면 인식 기술은 사람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식별하거나 태그를 지정해주는 기술을 뜻해요. 근데 이제 이런 안면 인식은 사실 아주 많은 수의 레이블이 정의된 이미지 분류라고 할 수 있죠. 이미지 분류라고 하는 기술 자체도 유한 개의 레이블을 특정 영상, 특정 이미지에 이렇게 태그 붙이는 거랑 같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에 고양이 사진이 있었을 때 내가 이거를 고양이라고 태그를 다는 거랑 같아요. 똑같이 어떤 안면 사진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최유경이라고 태그를 다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결국 안면 인식은 이미지 분류라고도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요 영상에 얼굴이 잘 잡혀 있어야겠죠. 이 안면 인식 기술은 웹에서 유명인의 사진을 찾거나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에 자동 태깅을 할 때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워낙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기술이라서 뭐 따로 많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안면 인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안면 대조와 안면 식별로 나누어진다라고 요 유명한 핸드북에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도 이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교재에 따르면 안면 대조 기술인 페이스 베리피케이션과 안면 인식인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는데 가장 심플한 건 1대1 매칭이냐 1대4 매칭이냐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면 대조, 이게 안면 식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합시다. 범죄자 얼굴 사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CCTV로 찰칵 사진을 찍어서 이 범죄자 DB 검색을 했으면 여기 이제 정부에서 계속 뭐 경찰청 같은 데서 관리를 해서 빨간 줄 그어진 분들 사진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진을 딱 넣었더니 범죄자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N명의 사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대4 매칭인 거고요. 이 안면 대조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이에요. 우리 집 문 아니면 특정 회사에 특정 회사의 출입 게이트에 우리 회사 직원만 들여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출입 카드를 쫙 눌렀어요. 카드를 딱 찍고 앞에 있는 카메라에 얼굴을 딱 촬영을 했어요. 해가지고 하면 이미
내 카드를 통해서 내가 최유경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들어가 있으니까 등록되어 있던 최유경 사진이 딱 튀어나오면서 실제로 얘가 진짜 최유경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중 보안이 되겠죠. 카드키를 통한 한 번, 그리고 이제 얼굴 인증을 통한 2단계 인증. 이렇게 해서 요 안면 대조를 할 수도 있겠죠. 1대1 매칭 과정을 방금 설명한 겁니다. 다음 이미지 검색 기술이네요. 이미지 검색 기술은 이미지 리트리벌이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쿼리라고 하는 게 이제 지리 영상이죠. 지리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찾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이거를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던졌을 때 여기에 막 한 10만 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장 유사한 것부터 이렇게 가장 유사 그리고 가장 유사하지 않은 것까지를 쭉 10만 장이 정렬될 거잖아요. 앞에 3개만 지금 가져와서 이렇게 이쪽에다가 배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쿼리, 유사한 이미지, 쿼리와 가장 유사한 거, 쿼리와 유사한 거. 이렇게 유사한 영상을 찾는 기술을 이미지 검색이라고 하고요. 언제 쓰이냐? 여러분이 구글 렌즈 혹은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 혹은 빅스비 비전 이런 걸로 유사한 물건을 찾을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 렌즈가 있어요. 렌즈. 여러분 클릭하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머그컵이 있다고 쳐요. 머그컵을 카메라로 찰칵 찍어가지고 전송하잖아. 그러면 이 머그컵과 가장 유사한 영상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쇼핑 렌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쇼핑몰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클릭해서 구매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한번 써본 적 없는 분들은 한번 테스트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1장의 3절에 해당하는 컴퓨터 비전 파이프라인 전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각 시스템, 비전 시스템과 동일하게 컴퓨터 비전 시스템도 감지 장치와 해석 장치로 구성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이번에는 요 해석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 컴퓨터 비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미지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이런 단계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받고 처리하고 정보를 추출하고 머신러닝 모델에 전달해 학습하는 4단계의 과정을 컴퓨터 비전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입력은 뭐 영상일 수도 있고 비디오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전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영상을 표준한다거나 컬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하고요. 피처 추출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뭐 피처 추출을 할 때는 결국에는 뭐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각각의 개, 고양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대상 물체를 구별짓거나 그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하는 그 과정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법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그 휴먼 인스파이어드 된 피처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피처를 디자인할 것인지. 최근 신경망에서는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방법론, 딥러닝 기법이 나온 뒤로는 사람이 직접 어떻게 피처를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단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긴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피처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물질을 분리할 수 있을지 학습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거에 대한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응용 분야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미지 분류라고 하는 응용에 컴퓨터 비전 파이프라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매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토바이 사진을 입력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처리 단계에서는 다양한 변환을 해요.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밍이라고 하는 기하학적 변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 블러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상 자체를 약간 흐릿하게 만들거나 혹은 이미지 리사이징을 통해서 특정 이미지 크기로 영상 사이즈를 조절하는 과정도 이쪽에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다양한 어떤 영상에 대한 이미지 처리 하는 단계를 전처리에서 맡아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역시 앞서 설명했다시피 다양한 피처를 추출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지금 사진의 예시는 그런 거예요. 오토바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시각적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패치를 뜯어서 피처 벡터를 만든 거죠. 대표적으로 바퀴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장, 핸들 이런 부분들이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영상 피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뽑아 놓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비주얼 이렇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비주얼 워드라고. 이제 보통 워드가 단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각 단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계학습 수업 시간에 이런 간단한 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주얼 워드라고 하는 시각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비주얼 백오브 워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백오브 워드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바퀴라고 하는 게 두 개니까 하나, 둘 히스토그램을 쌓죠. 그리고 핸들 이라고 하는 피처는 한 개, 그리고 안장이라고 하는 비주얼 워드는 한 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징들이 뭔가 있을 때 몇 개씩 있는지 이렇게 쭉쭉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게 이제 바로 어떤 이런 영상을 대표하는 피처가 되겠죠. 피처 벡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피처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뽑힌 피처 벡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류기를 돌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SVM이라고 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통해서 우리는 나눌 수 있겠죠. 이쪽에 피처가 떨어지면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이쪽에 떨어지면 자전거. 예를 든 거예요. 이쪽에 요 피처 벡터가 이제 떨어졌을 때는 보트. 예시를 잘못 들었네요, 교수님이. 여기 있는 거로 들걸요. 자동차, 카. 그리고 이쪽에는 강아지, 도그.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하이퍼플레인을 그어서 내가 던진 요 피처가 어디 떨어지는지 보니까 이쪽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모터사이클이라고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휴먼 브레인에 해당하는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4단계 파이프라인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이 이런 각각의 단계가 조성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인식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듈에 대한 성능을 높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분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인풋 이미지라고 하는
1단계에서는 더 많은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어서 학습에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2단계에서 이미지 분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노이즈를 많이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3단계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에서 좀 더 좋은 피처를, 특징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류 알고리즘, 예를 들어 SVM이 됐든 아다부스터 됐든 딥러닝 방법론 중에 하나인 CNN이 됐든 분류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거나 혹은 알고리즘 자체를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SVM이 좋을 수도 있고 랜덤 포레스트가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분류기들이 존재할 텐데 가장 요 데이터의 이런 피처 익스트랙션에 이런 실생활 이미지 분류 문제에 적합한 분류기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분류 이런 응용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거죠. 네. 다음은 1.4절 이미지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비디오는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다루지 않고요. 사실 이제 비디오라고 하는 거는 이런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 여러 개 눌러 써졌을 때 영상이 모여서 이제 비디오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비디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지금은 한 장의 사진, 이미지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미지는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f of something이 될 텐데 지금은 f of x, y가 되죠. 이것은 이미지가 2차원 영역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x, y라고 하는 두 개의 두 변수를 가지고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격자 보이시죠? 이 격자 하나하나가 픽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픽셀을 들여다봤을 때 실제로 이제 이런 값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픽셀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즉 픽셀이 모여서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각각의 픽셀의 값이 갖는 것이 바로 빛의 강도, 인텐시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결국 이 빛의 강도를 나타내는 픽셀을 모아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컬러가 아니라 회색조 이미지에 해당하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인데요. 이게 X방향, 이게 Y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32바이 이쪽에 32 픽셀, 여기가 16 픽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0,0에 해당하는 좌표고요. 여기가 31,15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픽셀 좌표를 넣으면 그 픽셀의 밝기 값, 빛의 강도 값, 인텐시티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20바이 7에 해당한대요. 거기 완전 블랙 픽셀이어가지고 실제 리턴되어 오는 값이, 함수의 값이 0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함수 값이 190이래요. 이게 0이 블랙, 255가 하얀색, 화이트거든요. 0에서부터 255까지의 값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값은 190 정도가 되어서 그레이 픽셀 값이라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회색조가 아닌 컬러 이미지에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회색조 이미지는 픽셀, 아까 나타냈던 이런 그레이 영상은 실제로 요 하나의 픽셀이 숫자 하나로 표현이 되는데요.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컬러는 픽셀을 세 가지로 색상 강도를 나타냅니다.
왜냐면 우리가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개의 값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RGB라고 하는 채널이에요. 이게 빨간색 채널, 녹색 채널, 파란색 채널인데 실제로 0,0에 해당하는 이 위치에 강도값이 있을 때 회색조는 여기 하나면 됐잖아요. 근데 컬러는 0,0 위치에 해당하는 레드 채널의 밝기값과 0,0에 해당하는 그린 값의 그린 채널의 밝기값과 0,0에 해당하는 블루 채널의 밝기값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RGB 색상 체계에서는 빨간색의 강도, 녹색의 강도, 파란색의 강도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픽셀 값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함수 표현식도 결국에는 f of x, y는 레드, 그린, 블루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죠. 컬러를 표현하는 색상 체계에는 RGB뿐만 아니라 HSV라고 하는 컬러 스페이스, 즉 컬러 색상 체계 혹은 LAB 색상 체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색상 체계도 픽셀 값을 표현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픽셀을 나타낸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함수로 나타내게 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유용한 게 있어요. 결국 수식을 도입하는 이유는 어떤 설명을 굉장히 간결하게 오해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죠. 자, 이미지를 함수 f of y로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수학적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변환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게 이미지고 이게 변환하려고 하는 이미지라고 했을 때 영상을 좀 더 어둡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밝기값을 전반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때요? 0으로 만들면 되죠? 0이 블랙, 255가 화이트였으니까 이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어둡고 이쪽으로 갈수록 밝아지는 건데 이렇게 0.5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스케일 다운 해줌으로써 영상을 어둡게 만들 수 있고요. 2라고 하는 숫자로 곱해서 전반적으로 값을 255쪽으로 밀게 되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분포거든요. 0에서부터 255까지 분포가 있을 때 원래는 이랬던 분포를 0.5로 하니까 이렇게 땡기게 되는 거고 두 배 밝게 하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결국 평균값 자체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 배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뭐 150을 임의 값을 더한다든지 혹은 뭐 130보다 작은 값은 0으로 채운다 라고 했을 때 130보다 어두운 값들은 그러니까 회색 이 0에서부터 사실 129까지는 회색조잖아요. 회색 뭐 어두운 회색 계열일 텐데 얘네들은 아예 블랙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나머지 것들은 이진화하는 거죠. 아예 255로 화이트로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130이라는 걸 기준으로 블랙 앤 화이트 영상, 이진 영상을 만들 때에는 아래와 같은 변환 함수를 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아주 간단한 나이브한 방법론들이고 그것들을 어떤 이미지 함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회색조 혹은 컬러 이미지가 컴퓨터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와 같은 영상을 봤었는데 실제로 이 각각의 값 24by 24 가로 24 세로 24짜리 픽셀의 영상 사이즈를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이런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 이 회색조 영상은 원 채널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를 픽셀 값이 담긴 2차원 행렬로 컴퓨터는 접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숫자들만 보면 사실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숫자 보면 어떤 왼쪽 오토바이를 이렇게 가리시고 오른쪽 숫자만 보면 이게 오토바이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보는 게 왼쪽과 같은 그림이 아니라요, 오른쪽과 같은 그냥 숫자 뭉치들이다 보니까 이게 맥락이 전혀 없는 그냥 데이터 뭉치일 뿐이라는 거죠. 칼라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뭐다? 네. 회색조처럼 1채널이 아니라 3채널이 존재한다. 즉 하나의 픽셀을 표현하는데 3개의 숫자 값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와 달리 24x24의 채널이 3개다 보니까 곱하기 3이 생겼을 뿐이에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컬러 이미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컴퓨터에서 컬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강도의 색상 3가지를 혼합한 걸 의미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 0,0에 해당하는 값을 보았을 때 이 녀석은 빨간색 강도, 레드의 강도 11, 녹색의 강도 102, 블루, 파란색의 강도 35였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포리스트 그린이라고 하는 값, 11.102.35 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에 이와 같이 색상 정보 3가지의 강도가 각각 어떤 컬러를 대표할 수 있는지, 표현할 수 있는지 사전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지금 만들어 둔 거죠. 이 3가지의 서로 다른 강도를 가지고서요. 그리고 또 3가지 색상을 서로 다른 강도를 합쳐서 다양한 색을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다 사전에 정의가 된 겁니다. 자, 다음은 1.5절 이미지 전처리라는 거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전처리, 프리프로세싱, 아까 컴퓨터 비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의 4단계 중에서 2번째 단계가 프리프로세싱이었잖아요.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밍도 해당이 되고, 이미지 블러링도 해당이 되고, 이미지 리사이징도 해당이 된다라고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전처리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컬러 영상을 회색조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이제 기타로서는 이미지 표준화, 데이터 강화, 그 외 기법들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자, 이 컬러 이미지를 회색조 이미지로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은 왜 하냐, 언제 하냐? 비전 시스템에서 계산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 복잡도를 낮춘다라는 것은 뒤에 피처 익스트랙션 하고 나서 ML 모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답을 맞추는 어떤 인퍼런스 단계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예를 들면 컬러 정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컬러를 제거함으로써 계산 복잡도를 낮춘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색조 이미지로 변환하는 이미지 전처리를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떤 영상 내에서 물체를 인식할 때요, 컬러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사물의 모양이나 특징을 활용하여서 대상을 인식을 하다 보니까 컬러 이미지를 회색조 이미지로 변환하면 계산 복잡도를 확 낮출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컬러 정보가 그렇게 어떠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거하는 게 좋은데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의료 이미지에서 붉은 발진을 찾아야 되는 진단 시스템을 만든다면 붉은 발진이라고 하는 발진 중에서도 붉은 발진을 찾아야 되니까 절대 회색조 이미지로 변환하면 안 되겠죠.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차선 감지 혹은 차선 인식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는 입력 영상을 컬러 이미지에서 회색조 이미지로 변환하면서 계산 복잡도를 낮춰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선 같은 경우는 뭐 노란색이라고 하는 특수 색깔, 특수 염료를 섞어서 이제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흰색 선과 노란색 선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는 컬러 정보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를 단순히 낮추기 위해서 컬러 이미지를 회색조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은 옳은 적절한 솔루션이 아닌 거죠. 또 이미지 전처리로는 이미지 표준화, 데이터 강화가 있습니다. 이미지 표준화는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일부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셋 이미지를 모두 같은 크기로 조정해야 하는 제약 조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의 알고리즘의 이미지를 입력하려면 배율을 조정해서 이미지 크기를 같게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죠. 예를 들면 특히 알렉스넷 같은 경우 244Y244 이런 식으로 입력 영상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고정시키는 방법은 그 제한하고 있는 모델, 딥러닝, CNN 모델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입력 크기를 맞추는 것, 이미지 크기를 같게 만드는 것을 이미지 표준화라고 이미지 전처리 분야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데이터 강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워지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기존의 데이터셋에 포함된 이미지를 변형시켜요. 조금씩 변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죠. 뒤에서 자세한 예시 나올 거예요. 이미지를 변형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배율 조정, 회전, 앞힘 변환 등이 주로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와 함께 섞어서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 이 모델이 좀 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양을 가진 그 대상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L 모델에 그러니까 영상이라고 하는 인식 성능을 높이기 위한 ML 모델의 경우 데이터 강화라고 하는 기법을 전처리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강화의 기법의 예시로는 이와 같은 나비 그림을요.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이외의 기법으로는 이미지를 포함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배경을 제거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한다는 등의 이미지 전처리 기법이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어떤 ML 모델을 위한 이미지 전처리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강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이미지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너무 당연해서 이미지 리사이징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이 설명하지 않은 이미지 전처리 기법을 포함하게 될 경우 굉장히 많은 이미지 전처리가 존재할 텐데, 그럼 이 모든 이미지 전처리 기법을 한 번에 다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 교수님이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셋에 따라서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게 좋고 나쁘고 약간 이런 이미지 전처리들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답이 없게 됩니다.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보통 그래서 나와 비슷한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프로젝트 문서라든지 혹은 그게 이제 대표적 논문 같은 거를 참고해서 지금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 그 문제에서 나랑 비슷한 데이터셋을 쓰려고 하네. 얘는 이러이러한 이미지 전처리를 사용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비슷하게 적용해 보면 제가 좀 시행착오를 덜 하겠죠. 만약에 그런 논문이나 그런 보고서나 그런 리포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트라이 앤 에러 방법으로 내가 뭐 이런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교수님처럼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오를 것인지 오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다. 네, 특별한 솔루션은 없고 데이터셋과 해결하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번 이미지 전처리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징 추출, 피처 익스트랙션 파트네요. 자, 특징 추출은 컴퓨터 비전 파이프라인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최근 딥러닝 모델의 발전으로 이 유용한 특징을 직접 추출하는 방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죠. 자동으로 알아서 적절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모델이 학습되어지게 됩니다. 자, 특징이란 무엇이냐? 계속 이야기하는 피처란 무엇이냐? 관찰된 현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속성, 특성을 말해요. 속성, 특성. 그리고 이런 피처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ML 모델의 예측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그러니까 이 피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뭐 SVM, 이미지 분류를 돌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영상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계학습 시간에 다뤘던 그 대부분은 정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보통 열어보면 엑셀 시트, CSV 파일에 요로 같은 값이 써 있죠. 뭐 면적, 방의 수, 욕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면적, 방의 수, 욕실 등과 같은 속성은 정형 데이터란 말이에요. 뭔가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정의한 그 속성에 따른 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은 비정형 데이터죠. 그냥 2차원의 밝기값으로 존재하는 이런 데이터 덩어리에서 어떤 의미 있는 원디 벡터를 추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건 이제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션이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대표적으로 앞서서 이야기했다시피 근데 딥러닝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피처 익스트랙션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알아서 피처 익스트랙션 해주는 모델까지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 피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얘가 성능이 좋아져야, 얘가 좋은 피처여야, 좋은 특징이어야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요. 이게 이 뒤에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고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고 얘를 바꾸면서 성능을 높일 수 있을 텐데 어떤 ML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때 바로 이 좋은 특징을 계속적으로 디자인하고 고안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되어지는 특징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미지에서는
특정 대상에만 해당하는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뜻해요. 여기서 특정 대상이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모터사이클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그게 바로 우리는 그걸 보자마자 특히 이와 같은 바퀴를 딱 보자마자 이 모터사이클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자전거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강아지만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모터사이클, 자전거, 개라고 하는 예시를 들었지만 이런 특정 대상에만 해당하는 특징을 뽑아서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컴퓨터 비전에서 특징을 사용하는 방법, 특징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 특징은 뭐 기존에 선일 수도 있고 모서리일 수도 있고 이미지 조각일 수도 있었어요. 또는 색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선, 모서리, 이미지 조각이나 색상 이런 모양이나 색상 특징들은요, 좋은 특징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좋은 특징이란 무언가요, 교수님? 네, 좋은 특징은요, 모터사이클을 다른 대상과 자전거나 개랑 쉽게 구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각각이 잘 구분 지어지지 않는 속성은 좋은 특징이 아닌 거고요. 각각을 구별 지을 수 있는 특징은 좋은 특징인 겁니다. 예를 들었을 때 위에가 좋은 특징의 예시이고 아래가 이제 나쁜 특징의 예시인데요. 여러분한테 바퀴라고 하는 속성을 알려준 다음에 요 아래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가 모터사이클입니까? 강아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바로 모터사이클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왜냐면 모터사이클과 강아지라고 하는 비교 대상을 봤을 때 바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터사이클밖에 없어요. 걔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퀴라고 하는 속성은 두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특징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바퀴라고 하는 속성을 알려준 다음에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모터사이클인가요? 자전거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터사이클도 자전거도 바퀴 두 개, 특히 바퀴도 심지어 두 개 있는 거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부족하니까 얘는 모터사이클일까 자전거일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우리가 추가적인 속성으로 페달이라고 하는 걸 하나 추가하게 되면 모터사이클은 페달이 없고 자전거는 페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퀴와 페달이 동시에 있습니다. 있는 대상을 알려준 다음에 이 그림을 보여주면 얘는 모터사이클이구나 라고 대답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좋은 특징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한 좋은 특징은요, 일반화가 가능해야 돼요. 여기서 일반화란 무엇이냐? 동일 대상에서 모두 찾아낼 수 있는 성질을 뜻합니다. 즉, 바퀴가 모터사이클에 존재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터사이클에는 바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전거라고 하는 녀석의 페달이라고 하는 특징을 대표 특징으로 내세울 거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전거에는 페달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복성, 리피터빌리티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어떤 이미지 한 장에서 크랍해온 바퀴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게 일반화된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복적인 성질, 일반화가 가능한 특징을 모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천장의 영상에서 뜯어온 바퀴의 평균값을 가지고서 이게 바퀴의 특성을 대표하는 입력 이미지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물 인식에 유용한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배율.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율은 이미지의 배율을 의미하겠죠. 입력 이미지의 배율, 그리고 밝기값, 그리고 어떤 각도, 사물의 각도가 바뀌었을 때, 혹은 이제 사물을 찍을 때 카메라 뷰 포인트가 이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각도가 달라졌을 때도 일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상에 노이즈가 많아도, 그리고 대상 물체가 가려져서 일부만 찍혀도 관찰이 가능한 특징을 정의해야 사물 인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좋은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사물 인식에서 좋은 특징이란 이렇다. 우리가 계속 지금 특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좋은 특징과 나쁜 특징의 예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좋은 특징이 가져야 되는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특징 추출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사람이 컴퓨터 비전 파이프라인의 3단계 피처 익스트랙션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자동 추출과 수동 추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추출한 특징을 사용하는 기존 머신러닝은 수동 추출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이 직접 추출합니다. 휴먼 인스파이어드 피처라고 해서 사람이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피처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사람이 정의하고 사람이 직접 추출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자동으로 추출된 특징을 사용하는 딥러닝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동 추출된다는 뜻이에요. 딥러닝 기법이 나온 뒤부터는 더 이상 사람이 직접 추출하기 위한 피처를 고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차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통 머신러닝, 기존 머신러닝이고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머신러닝, 딥러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제대로 성능을 낼 수 있는 특징을 선택하려면 대상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수동 추출을 하려면 어떻다? 대상 분야에 대한 도메인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쵸? 이 수동 추출될 특징, 이 앞에서 나온 특징은 SVM 또는 아다버스트와 같은 분류기에서 처리가 되죠. 자, 그럼 기존에 수동 추출된 특징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가 있냐? 요 하라이크 피처라고 불려지는 하르 캐스케이드 방법, 그리고 크기 불변 특징 변환의 쉬프트, 고속 강인한 특징 추출의 서프, 기울기 방향성 히스토그램의 호그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물체 인식할 때 많이 쓰이는 특징에 해당이 되고, 얘는 안면 인식, 얼굴 인식을 할 때 많이 쓰이는 특징에 해당이 되고, 얘는 사람 인식할 때 많이 쓰이는 특징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사람이 직접 디자인했고 고안했고 지금도 많이 쓰이는 방법론들입니다. 자, 자동 추출, 딥러닝의 모델의 출현 이후에 사람이 직접 특징을 추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신경망이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하고요. 이와 같은 뉴런 간의 연결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통해서 출력에 미치는 각 특징자의 중요를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면 0이 되면 연결고리가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여기가 0.5야, 0.1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요 각각의 뉴런을 지나가는 연결고리의 가중치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연산을
가할지, 즉 어떤 특징이 중요하고 어떤 특징은 중요하지 않은지를 이 가중치로 조절하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신경망은요 결국 특징 추출기랑 분류기의 기능을 합친 거예요. 학습할 때 우린 신경망을 학습하잖아요. 특징 추출 부분과 분류 부분을 동시에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 이렇게 특징 추출기와 분류기 기능을 합친 거다 라고 하는 것이 기존 머신러닝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특징 추출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아봤어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 이 그림이 대표적일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론은 사람이 직접 피처를 추출하고 ML 모델을 돌렸는데 딥러닝은 같이 한다. 그래서 별도의 피처 익스트랙션이 파트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자, 다음 1.7절 분류학습 알고리즘입니다. 뭐 이제 신경망 기반으로 이미지를 분류한다라는 게 앞서서 배웠던 특징 추출과 연결해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 신경망 자체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피처를 추출하는 부분이랑 분류하는 부분이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예측한 레이블을 출력하는 분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보시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망 모델의 앞쪽을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라고 실제로 부르고요. 뒤쪽을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요게 이제 이 레이어들 다 통과하고 나서 판단하기 직전에 층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요 앞에 있는 NN 레이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FS 레이어라고 불리워지는 걔네들을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나이브하게 나눌게요. NN 레이어는 결국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이제 딥러닝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유가 신경망 층수가 깊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이 신경망 층이 깊어지면 뭐가 좋냐? 더 많은, 더 다양한 데이터셋의 특징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요 앞에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이제 층이 많아짐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증가하게 되고 더 많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리던던트 할 수 있는 특징까지도 이제 같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끔은 요층이 뭐 너무 많아도 좋지 않을 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층이 많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은 뒤에 2장이나 3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음 뭐 신경망의 마지막 층은 예측 결과 레이블을 출력하는 분류기 역할을 수행함이라고 써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장을 통해서 컴퓨터 비전이 무엇인지, 컴퓨터 비전 시스템, 인공지능 비전 시스템이 뭐 휴먼 비전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동일한지 뭐 이런 내용을 좀 얘기했었어요. 간단히 또 이제 서머리 해보면 사람의 시각 시스템과 컴퓨터의 비전 시스템은 모두 감지 장치, 센싱 디바이스와 해석 장치, 뭐 브레인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요 해석 장치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제 감지 장치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뭐 간단히 센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긴 했지만 우리는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요 해석 장치에 집중합니다. 해석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컴퓨터 비전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는데요. 1. 데이터 입력 2. 데이터 전처리 3. 특징 추출
4. 모델 생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이미지란 뭐다? x, y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픽셀 값의 행렬 형태로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0에서부터 255라고 하는 인텐시티 강도를 갖는 픽셀의 모음이 이미지였죠. 회색조 이미지는 채널 1개, 컬러 이미지는 채널 3개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이미지 처리 기법은 이미지 전처리 기법일 거예요. 프리프로세싱. 여기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셋과 해결하는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입니다. 상황에 맞게 컬러 이미지를 회색조로 변환하거나 신경망 입력 크기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거나 데이터를 강화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피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특징은요. 요 특징 추출의 특징이죠. 이미지에 실린 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속성이다. 그래서 고전적인 머신러닝은 알고리즘에서는 사람이 고안해낸 다양한 특징 추출 기법이 쓰였다. 정말 다양하죠. 논문 한 편 한 편들이 내가 이렇게 피처 추출을 했더니 성능이 올랐어 얘들아.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논문들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기법이 드라마틱하게 확산되기 전까지, 즉 한 2014년 이전까지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분야의 어떤 국제 학술 대회 논문에서는요, 다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의 피처는 이랬더니 성능이 이렇다. 내가 그 안에 있는 피처에 들어가는 어떤 리스폰스 펑션을 이렇게 바꿨더니 성능이 올랐다. 디자인하는 어떤 패턴의 방정식을 바꿨더니 성능이 올랐다. 정말 다 대부분 그런 페이퍼들이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런 어떤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복잡도가 매우 높은 피처를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앞으로 배우고 지금 이 수업 시간에서 사용할 딥러닝 기반의 어떤 모델, 알고리즘들은 이미 자동으로 그런 피처를 알아서 학습해서 자동 추출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1장의 서머리까지 마쳤습니다. 네,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 좀 컴퓨터 비전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감이 오셨을까요? 혹시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하면서요, 좀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좀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슬랙 질의응답 채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